시각장애인이 나를 리뷰하는 라디오. 시나리오 시즌2 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라디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시나리오 7화 MC를 맡은 수연, 다한입니다. 저희 팟캐스트 시나리오는 시각장애인들이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삶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상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저희 팟캐스트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는 오늘의 게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2부에서는 게스트의 여행 경험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나리오 시즌2의 5, 6화에 이어서 이번 7화에서도 새로운 MC를 소개하게 되었어요. 시나리오의 신입부원이자 팟캐스트의 첫 MC를 맡게 된 다은님,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너무 긴장되고 설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항상 하늘 언니랑 함께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직접 이번 화를 주 MC로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7화의 게스트를 소개해 볼까요? 네, 저희 이번 7화의 게스트는 최유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림님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영원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영원한 청년. 예, 예. 네, 저는 이제 참고로 대학은 졸업했고요. 네. 일반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림님의 사전 설문지를 보고 유림님 본인을 멈추지 않는 도전의 여정이라고 소개해 주신 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유림님이 살아오신 삶을 보고 저도 되게 도전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도전하는 거를 좋아해서요. 네. 사실은 일반 학교 교사가 된 것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라서 아,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특수 학교로도 갈 수 있지만 네. 일반 학교로 한번 가보자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일반 학교에 근무했던 케이스가 없던 시절이라 일종의 도전을 한 셈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소한 도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계속 꾸준히 배워서 소소한 이제 공연과 무대에서 이제 공연도 했었고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게 네. 이제 시각적인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무용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시각이 주로 작용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열심히 도전해서 소소한 또 공연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예술을 워낙 좋아해서 네. 시각장애인들이 하기 괜찮거나 아니면 괜찮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면 도전해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시각 장애가 정말 장애물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제가 이번 녹음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왔던 건데 최근에 또 파리에 가셔가지고 무용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무용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곳이 그 룩스빗 시각장애인 무용단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무용단이 있는데요. 네. 이제 시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발레를 기초로 해서 뭐 발레곡도 발레를 하기도 하고 네. 한국 무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의 춤을 배우면서 네. 공연도 서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에서 우와. 파리에 나와 있는 전 세계 대사들과 또 유네스코의 VVIP들을 관객으로 초대해서 룩스비 시각장애인 무용단 소속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이라는 공간이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랑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연을 했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되게 많이 긴장도 되시고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마무리하셨나요? 뭐 저의 무용 테크닉 자체가 아직은 엄청나게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서 뭐 잘했냐 못했냐라고 봤을 때는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연습한 것만큼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날 이제 관객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또 주위 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 나름 그래도 감동을 준 무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연습한 만큼만 나오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파리 가기 전에 사실은 또 네. 소소한 무대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자그마한 것들이라고 여러 번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고 또 일종의 나의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즉 결과적으로 나만의 것이 돼서 네. 정말 큰 무대 긴장된 순간이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마음속에 좀 새겨둬야 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주 해보면서 좀 익숙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게 자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에서도 많이 읽었던 얘기인데 수많은 실패를 해야 네. 결국 성공에 이른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문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그마한 실패를 여러 번 해야 이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네. 나중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멋있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가슴에 큰 울림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또 제가 유림님의 사전 질문지를 읽으면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유림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문화생활들을 되게 많이 즐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술을 워낙 좋아해서 음. 취미로 많이 즐기고 있죠. 사실 이게 문화생활에 시각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차지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유림님은 뭐 악기 연주부터 그림 그리기, 무용 글쓰기 등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유림님이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네. 기타 연습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맞아요. 제가 이제 기타 레슨을 거의 이제 5년 가까이 4년 넘게 받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저희 기타 강사도 시각장애인 친구예요. 오. 근데 그 친구가 대학에서 기타를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기타는 잘 치는데 네. 기타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또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쭉 해온 기타를 배워온 것들 그게 한 10여 곡 정도 되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 10여 곡을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약간 이제 진짜 그 음반의 퀄리티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녹음을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왕 하는 거 잘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맹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열심히 기타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청취자분들은 보실 수 없겠지만 지금도 기타 가방을 메고 오셨거든요. 네네. 진짜 너무 응원합니다. 노래도 좀 잘 부르시는 편이신가요? 노래를 요즘에 사실 노래 잘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제가 잘 부르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테크닉적으로 뭐 노래를 잘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울림을 주기는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와.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잘 네. 부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그쵸. 가창력이 엄청 뛰어나고 뭐 기교가 엄청 뛰어나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감미롭다 이런 얘기는 좀 하시더라고요. 오. 완전 예. 성시경이시네요.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문화생활을 좀 많이 즐겨봐야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 또 많지도 않고 뭐 기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악기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런 문화생활이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좀 유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음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실행력이 정말 부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 실행을 하고 그걸 또 꾸준히 유지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당연히 하다가 포기하는 게 당연히 많은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니까 실행을 하고 또 그 실행한 것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원론적인 얘기일 수가 있긴 한데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슨 대단한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네. 자그마한 목표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기타를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이제 기타를 배울 때 제가 되게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곡이나 연주해보고 싶은 곡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곡 하나만큼은 반드시 마스터를 해서 기타로 잘 쳐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올해 연말쯤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꼭 무슨 대단한 무대에 서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기타로만 연주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걸 또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해놓으면 아, 맞죠. 사람들 앞에 공표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괜히 쟤는 뭐 말만 하는 애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열심히 또 해야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이제 그 공표한 것들을 정말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래도 꾸준히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거여야 꾸준히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딱 시간대를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대 이 정도 시간 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동안만큼은 내가 확실히 이거를 뭐 연습해본다, 해본다라는 것을 정해서 네. 정말 너무 뭐 급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예 일상으로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음악을 진짜 좋아해서 공연 동아리에 들어가서 학기마다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기타는 정말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기타가 제 자취방에 방치가 된 지 네. 도대체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유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시간을 내서라도 제 마음의 풍요를 위해 이런 기타나 뭐 다양한 경험을 좀 늘려가야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기타 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처음 네. 볼 때부터 소리가 잘 나는 사람이 당연히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퇴근하고 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하면 딱 저녁 9시가 되더라고요. 저녁 9시에 뉴스는 좀 봐두는 게 좋겠죠. 뉴스를 틀어놓고 뉴스 시간만큼 1시간 동안은 기타 연습하는 시간으로. 진짜 갓생이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퇴근하고 와서까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제가 싫어하는 거이거나 네.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였으면 당연히 저도 안 했을 텐데, 기타를 배우는 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악기 하나 정도는 그래도 잘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배우게 된 거였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곡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 음반에서 들었던 것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 또 사람들 앞에서 한번 들려줘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네. 꾸준히 거의 매일 저녁 9시에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말고 또 유리님이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영어 공부를 또 따로 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영어 교사여서 그 언어라는 게 네. 이제 두 분도 외국어를 잘 하시겠지만 정말 끝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맞아요. 예, 우리가 뭐 영어의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 요즘에 학생들이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도 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끝이 없다, 하면 할수록 더 생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미 교사이시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꾸준히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하여튼 시대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네.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거는 정말 요즘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불과 네. 1, 2년 전에 배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지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가면 갈수록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공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궁금해지는데, 영어 공부가 즐거우셔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좀 이렇게 시대의 발전에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좀 하는 의무감에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영어 교사 되려고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보면 영어 교육을 제가 이제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네. 영어 교육을 복수 전공까지 했다는 거는 영어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복수 전공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 교사로 도전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얼핏 언급드린 것처럼 누가 하라고 해서 하거나 의무감이 아니면 내가 좋아할 수 있는데, 이제 의무가 되고 책임이 돼 버리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실은 학생 때 영어 공부하는 건 되게 좋았는데 영어 교사가 직업이 되고 이게 이제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네.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때로는 부담이 되고 또 이제 좀 힘들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이제 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못하거나 해도 사실은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이나 무용을
본업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못해도 크게 이제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부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네. 자신의 직업과 연계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강하게 되면은 좋아했던 것도 좋아하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모든 분야를 다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잘 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좋아하는 거 먼저 시작해야 네. 결국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면은 잘할 수 있게 되고 뭔가 부담감이 오는 상황이 됐을 때도 그래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유림님에게 궁금해졌던 부분이 또 있는데 네. 사실 유림님의 사전 질문지를 보면서 책을 직접 출간을 하셨다고.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책을 직접 출간을 하실 정도로 독서를 또 좋아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서 혹시 저나 이제 다은 MC처럼 도전을 좀 망설이고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혹시 책 추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책은 요즘에 사실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뭐 정말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옛날부터 쭉 제가 뇌리에 담고 있던 것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네. 한 30년도 넘은 책이에요. 네. 그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신의 자서전으로 쓰신 책인데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와, 제목인데 제목이 제목부터. 정말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실행의 끝판왕이고 네. 도전의 연속이었던 분인데 네. 그 제목이 저도 항상 이제 뇌리에 항상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더라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운 일이 그게 결국 시련인 거지 실패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시련을 실패라고 생각해 버리면 더 이상 이제 도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 버리니까 나에게 오는 어려운 일이 실패가 아니고 일종의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시련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그 태도나 마음가짐이 네. 계속 뭔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물론 그 책의 내용도 물론 정말 좋지만 어떻게 보면 네.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일으킨 주역 중에 한 분인 그분의 일생이 담겨 있는 자서전이기 때문에 되게 네. 책의 내용도 좋지만 저는 일단 책 제목이 절대 잊혀지지 않아서 예, 그 책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죠. 근데 정말 제목을 듣는 순간 네. 아 하고 막 유레카 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흥미로워서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의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가 일반 학교 교사를 처음 한국에서 이제 시도해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뭐 주위의 비장애인들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조차도 야, 시각장애인이 일반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이제 저조차 했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내가 시련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각오 아니면 각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혹시 뭐 교사를 뭐 제가 이제 다른 게 하고 싶어서 교사를 안 할 수는 있지만 네. 뭔가 타의에 의해서 뭔가 어려움에 의해서 교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와도 네.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도 네. 각오를 했던 거죠. 예. 되게 이 책과 유림님의 그 인생 가치관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열심히 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 책 유림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가가지고 집 가는 길에 바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름 내용이 그래도 이제 자서전이라 재미있을 네. 겁니다. 한국 경제사 발전에 어떻게 보면 또 산 역사를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네네. 경제사면 이제 다은이에게 꼭 다은이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데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아기 경제학도로서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추천에게도 미랄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또 제가 사실 특수교육과예요.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네. 지금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지금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관심이 좀 많이 가요. 근데 이번에 유럽으로 해외 학술 탐방 연수를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네. 되게 반가우면서도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또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의 또 교육 현장에서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제가 이제 유럽 쪽으로 주로 또 많이 호기심이 생겨서 갔던 거는 네. 이게 특수교육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문이 다 미국의 것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특수교육도 대부분 이론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들여온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상황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에 대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서 일단 첫째 궁금했었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꼭 특수교육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교육에서 핀란드 교육이 되게 유명한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한 읽어본 10여 년 것 된 것 같아요. 같긴 한데 2010년대 초에 막 어떤 키워드를 많이 유명했었냐면은 그 핀란드는 공부를 가장 세계 적게 하면서 그 PISA 피서라고 보통 발음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1등을 하고 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2등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핀란드가 공부를 대한민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하면서 어떻게 학업 성취도에서 1등을 할 것인가, 1등을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핀란드 교육 탐방을 정말 이제 일반 교육 학자들이나 현장 교사들도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럼 궁금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핀란드에서의 특수교육, 장애 학생 교육 이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핀란드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봤더니 결국 사실 핀란드뿐만 아니라 핀란드가 우리가 보통 이제 북유럽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북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철학이 비슷한데 많은 이제 교육 철학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경쟁이 아니고 협동인 거예요. 그래? 뭐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경쟁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협동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장애 학생 교육엔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 같은데 경쟁이 아니고 협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장애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잘 협동해서 뭔가 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게 뭔가 협동이 잘 되면 결국 통합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면은 뭐 핀란드를 비롯한 이런 유럽의 특수교육, 유럽의 장애 학생 교육은 어떤가라는 네. 호기심이 생겼는데 한국에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또 해외 학술 탐방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되어서 제가 그때마다 다 유럽으로 이제 그 지방 국가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국도 갔다 오고 핀란드도 갔다 오고 덴마크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랑 덴마크는 또 북유럽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북유럽 하면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복지 천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 복지 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을 바탕으로 한 교육? 그럼 뭔가 이 키워드로 봤을 땐 장애 학생들에겐 다 좋은 걸로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해외 학술 탐방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살려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게 됐던 거죠. 사실 저희 나라가 또 무한 경쟁 사회에도 1등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한국의 교육에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꼭 교육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가 좀 협동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갔다 와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뭐 현장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교육 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도 방법, 교수 방법을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교육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이제 교육 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교육 내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 핀란드 교육이나 그러니까 핀란드 교육이 학업 성취도도 높으면서 그렇게 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도 물론 훌륭하고 교사도 훌륭하지만 사회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부모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고 지역 사회는 지역 사회 기관으로서 뭔가 교육에 또는 학생에게 뭔가 이바지하거나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네. 교육에 일단 이바지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돼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북유럽 사회 하면 일단은 우리가 평등 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좋은 직업 뭐 경제적인 수입을 많이 가져다 주는 직업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옆 사람, 옆에 친구들보다 시험을 더 잘 봐가지고 나는 무조건 1점이라도 더 맞아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을 덜 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가게 되고 그것이 당연히 나 혼자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야 좀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과 협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교육과 사회 전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빨리 또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분위기인데 저도 사실 이제 미래의 특수교육인으로서 장애학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가지고 한국의 특수교육도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장애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장애학에서도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 그러거든요. 장애를 만드는 것은 사회가 장애를 만든다. 아, 맞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결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회가 그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핍이 부각이 되는 거다. 결국 그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가 되지 않게 사회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시설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 놓으면 되는데 사회가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 북유럽에서 협동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애학도 결국은 장애 학생이나 장애인 개개인의 뭐 심리적인 정서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오늘 좀 새로운 느낀 점, 배운 점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한참 너무 재밌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